자, 먼저 모터 컨트롤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해부학, 특히 신경해부학, 기능해부학에 대한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해부학은 신체 구조를 배우는 학문인 거죠. 아울러 생리학, 생리학은 신체 구조를 해부학을 배운 다음에 이런 신체 구조가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 그 기전에 대한 거를 공부하는 게 생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학에는 신경, 특히 심리학에 관련된 것들도 배우셔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상황 때문에 모터 컨트롤이 바뀌는 경우도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행동하는 거를 대중 앞에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생체 역학, 인체 운동학, 역학, 에 관계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컨트롤 되는지, 그리고 운동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서 뒤집기 하고 앉고 서고 걷고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 거를 발달이라고 하는데, 이런 발달에 대한 것도 운동 조절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에 대한 것도 같이 결부해서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운동 조절에 대한 측면을,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자, 운동 조절 이론을 하기에 앞서 이제 우리가 운동 조절, 움직임에 대한 거를 기본적인 개요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운동 조절에서 이제 안정성, 그리고 움직임 또는 운동성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안정성과 움직임, 운동성은 서로 약간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안정적이지 못하면 움직일 수가 없지요. 반대로 지나치게 안정적이면 움직임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안정성이 적절해야 되는데 너무 높으면 운동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안정성이 떨어지면 운동성은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안정성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안정적이지 못하면 관절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팔다리 움직임, 여러 가지 동작, 활동들을 하기 전에 자세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그리고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움직임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몸통이 삐뚤어지면 팔다리 자세, 팔다리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치료의 중요한 축이 자세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 이런 균형을 잘 조절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운동 조절 이론 그러면 우리한테 그닥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있는데, 사실은 이론들을 기반으로 해서 치료 개념과 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치료 테크닉, 방법들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에 대한 거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되면 치료에 대한 거를 설명하기도 어렵고 응용하기도 어렵고 적용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운동 조절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운동 조절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하나의 이론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불가능하겠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지요. 하나의 통합된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운동 조절입니다. 자, 이론이라고 그러면 어 관찰할 수 없는 구조나 과정을 진술하거나 관찰 가능한 현상과 상호 관련된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개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죠. 그냥 어떠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 체계 구조를 우리는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론들은 증명이 된 것들도 있고 사실인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자, 또 어떤 것들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그 이론이 맞았어요. 네, 그 당시에 과학기술 수준에 기반해서 이론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후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이론이 틀렸다고 증명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은 100% 사실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단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판명된 이론들이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고 그 이론 때문에 과학이 발전된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론이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이론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반박하는 또 다른 B라고 이론이 생기겠죠. 또는 B 이론이 맞지 않으면 또 이거를 반박하는 C라고 하는 이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과학이 발전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치료 테크닉이 개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이론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치료 개념을 설립을 하고 치료 방법을 증명하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적용하는데 또는 응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운동 조절 관련해서 이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 세 개의 이론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반사 이론, 말 그대로 움직임은 반사로부터 출발한다. 반사 자체는 운동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리고 수직 계층 이론, 시스템 이론이 있는데 반사 이론처럼 반사적인 움직임을 강조하는 거에서는 감각이 필수적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특정 감각이 신체에 유입이 되면 그 감각과 관련된 반사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사 이론에서는 감각이 필수적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이론에서는 이 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나올까요? 감각이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치료사는 좋은 감각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이제 이론을 기반해서 치료가 나오는 겁니다. 수직 계층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신경계는 고위중추 그리고 하위중추 말 그대로 신경계에서 운동 조절하는 것들이 다 구성되고 있는데 계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위중추가 하는 운동 조절은 약간 저급한 거. 그래서 기본적인 반사 움직임은 조절되고 절제된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위중추가 하는 역할은 수위적인 움직임 또는 하위중추를 조절을 해서 약간 저급한 움직임을 세련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수직계층 이론에서 이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의 치료 방법은 고위중추의 역할을 강조를 해야 되는 거고 하위중추의 역할을 약간 억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시스템 이론은 이렇게 신경계가 뭐 계급화되어 있는 계층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 조절에 관계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하나는 신경계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신경계 내에서 피드백만 담당하는 데가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근육, 뭐 환경 다양한 시스템들이 운동 조절에 관여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스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치료 방법은 이런 시스템들을 강화시키는 거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던 그 신경계 치료의 모델이 근육 재교육, 신경 촉진, 과제 지향, 마비된 근육을 재교육시키는 거고, 신경계 손상을, 신경계 기능을 촉진시키는 거, 과제 지향은 특정 기능을 반복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그 치료 모델들이 나왔는데, 이런 모델들은 분명히 이론들을 근간하고 있는데, 신경 촉진 모형에서는 반사 이론과 수지 계층 이론을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과제 지향 훈련은 이 세 가지 모두의 이론을
따라서 적절히 조합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론이 나온 거는 각 그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다른 이론들이 막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반사 이론과 수직 계층 이론은 다분하게 신경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그 시대에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신경계 쪽에 대입을 해서 생각했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 과학 지식 수준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런 식의 이론들이 맞다, 틀리다, 사실은 틀린 걸로 나왔습니다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적으로 틀린 거는 사실은 없어요. 일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틀린 거지, 반사 이론은 해서는 안 돼, 수직 계층은 또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거기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운동 조절 이론들에 대한 거 장점과 단점을 공부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되면 나중에 치료를 하게 될 때 치료 행위에 대한 거를 조금은 잘 설명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반사이론 최초에 시작하는 이론이 반사이론인데, 반사라고 하는 거는, 반사의 정의는 감각, 특정 감각에 따라서 발생하는 틀에 박힌 듯한 운동 반응. 이 얘기는 뭐냐면요, 특정 감각이 유입이 되면 특정 운동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양상의 운동 반응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반사. 자, 그래서 감각 입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각 입력이 중요한 겁니다. 감각이 들어가야지만 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조절에서 감각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또 하나의 움직임 자체가 감각이 되면서 우리가 움직여질 때 움직임을 느끼잖아요. 그런 감각 입력이 또 추가적인 움직임을 만들고, 이렇게 일련의 복잡한 반사작용으로 인해서 수의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다. 반사작용들이 결합되면서 수의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반사 이론의 근간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피부라든가 근육, 관절 또는 뭐 시각, 청각 등 감각이 신경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신경계로 들어오면서 감각 자체가 또 이렇게 운동 출력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는 게 반사 이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반사, 감각 이런 거를 따질 때 몇 가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닫힌 고리 체계, closed loop system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감각 대먹임을 통해서 운동 조절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거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어떤 동작들을 배울 때 감각이 들어와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중요할까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잘할 수가 없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움직임 동작이 어눌하고 어색하고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감각을 통해서 신경계로 들어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운동신경세포가 움직임을 일으켜요. 움직임을 일으킬 때 움직이는 위치, 방향, 힘, 속도 등을 조절해서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 딱 정확하면 괜찮은데, 뭐 아까도 말했듯이 새로운 동작을 배울 때는 정확하게 한꺼번에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움직임 오차가 딱 생기게 되면 이런 식의 감각 정보들이 신경계에서 되먹임, 피드백으로 작동이 돼서 새로운 움직임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서 내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피드백을 통해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움직임 조절이 되는 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닫힌 고리 체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클로즈 루프 시스템,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틀린 건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새로운 거 배울 땐 당연히 피드백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주 올바르고 옳았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겠지만, 불행히도 여러 가지 운동 현상들을, 움직임 현상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움직이려고 할 때 감각 입력이 필수적인가요? 그냥 움직일 때 움직여야지라고 하면 움직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감각 입력이 없이도
이런 반사작용이 없이도 움직임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각인형은 사실은 좀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아무리 잘하는 동작들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이 낯설거나 그러면 동작이 약간 어색해지고 어눌해지고 오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감각 입력을 통해서 운동 조절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뭐 반사 이론이 전적으로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을 근간으로 해서 다른 이론들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특히 아까 피드백을 통해서 운동이 조절되는 거는 새로운 거를 배우는 초기에는 맞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숙련되고 잘하는 운동들이 있죠. 연습을 많이 해서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눈을 감고도 아무것도 없이도 마구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걸을 때 많은 생각이 필요한가요? 걸을 때 몸에 힘 줘야지, 발을 들어야지, 앞으로 뻗어야지. 그런 식의 생각 없이도, 아무 생각 없이도 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도 걸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미 학습이 되고 프로그램화되고 하는 것들을 열린 고리 체계라고 합니다. 아까 다친 고리 체계랑은 좀 다른 얘기죠. 이것들은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선행적으로 조절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걷기 위해서 발을 띄려고 하면 발을 띄어야지 생각하기도 전에 몸 뒤쪽에서 몸이 굽혀져 이렇게 힘이 들어갑니다. 선행적으로 먼저 힘이 들어가요. 우리가 일부러 힘 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걸으려다 보니까 먼저 힘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미 학습된 상황에서는 선행적인 조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들은 반사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피드백이 아니라 피드 포워드라고 해요. 그래서 되먹임이 아니라 미리 먹임. 학습되고 프로그램화된 것들은 미리 먹임이 이러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전의 운동 경험이라든가 연습에 의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저장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먹임에 대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반사 이론 갖고는 미리 먹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분들,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된 이후에 나이 들어서 뇌손상이 오게 되면 한쪽이 마비가 됩니다. 그분들은 이미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해서 갖가지 운동 프로그램들이 다 머리 안에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빨리 마비 측파를 사용하도록 해서, 지금은 뇌졸중 때문에 어색해진 팔을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빨리 좋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가능한 빨리 환측 팔다리, 마비측 팔다리를 사용하게끔 만드는 게 뇌졸중 환자분들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왜? 이전에 이미 그런 운동 경험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운동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리 먹임 신호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된 것들이 억제 유도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Constraint Induced Movement Therapy에서 CIMT로 많이 얘기하는데, 되게 이제 그 마비 측팔을 사용하지 않고 건측, 건강한 쪽 팔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옷 입기, 밥 먹기를 다, 전화 받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비 측팔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뇌졸중 이후에 마비 측팔을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쪽 팔만 계속 쓰다 보면 약간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비 쪽 팔은 못 쓰는 팔이야 라고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학습된 비사용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안 써왔기 때문에 못 쓰는 팔이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억제 유도 치료 CIMT라고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에 굉장히 활용할 법만한 거고요. 뇌졸중도 뇌가 다친 거고, 이 뇌성마비도 뇌가 다친 건데 차이점은
뇌졸중은 성인들이, 그리고 뇌성마비는 아동들이 태어날 때부터 뭔가 문제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자,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요? 두 군을 치료할 때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뇌졸중 환자분들은 이미 선행적인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고 미리매 온 신호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게 훨씬 치료하기가 쉬운 겁니다. 뇌성마비 아동들은 정상적인 운동 경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우리가 태어나서 걷기까지 12개월에서 1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일어나다가 엉덩방아 찍고 걷다가 넘어지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거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뇌성마비 아동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운동마비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뇌성마비 치료가 성인보다 어려운 거는 물리치료사가 이 아동들한테 정상적인 경험을 시켜주고 정상적인 경험 중에서 시행착오를 겪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치료예요. 그래서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치료는 감각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중요한 거예요. 감각에 따라서 움직임이 반사 움직임이 촉발되고 수의적인 움직임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좋은 감각 입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운동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가 어떤 동작들을 하고 있는지, 간단한 동작인지 복잡한 동작인지에 따라서 또 조절 능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또 이후에 나온 이론이 수직 계층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시대는 모든 걸 전부 다 신경계로만 설명하려고 했던 시절이고, 그만큼 신경계 쪽이 많이 발전되고 있던 시절입니다. 수직 계층 이론은 신경계가 수직적 계층으로 나눠져 있다. 다시 말해서 계급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뇌가 이렇게 있으면 척수가 이렇게 있고, 이 신경계 구조에서 보면 척수라고 하는 거는 제일 아래쪽 하층 계급이 되는 거고, 뇌줄기, 그리고 되뇌 겉질, 이런 식의 계급이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계급에서 조절해 주는 거는 굉장히 자동적이고 그 반사적인 거. 그래서 조절되지 않은 움직임과 관련된 거다라고 보는 거고, 고위중추, 되뇌 겉질에서 조절해 주는 것들은 세련되고 아주 조절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위중추는 반사와 같은 것들을 조절해 준다. 원시 반사라고 하는 거는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반사입니다. 태어날 때는 우리 팔다리 몸통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단지 반사적인 움직임만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반사예요. 기능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원시 반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집니다. 하위중추는 이런 원시 반사와도 같은 아주 약간 비교적 낮은 퀄리티의 움직임 조절에 관여한다라고 보는 거고, 고위중추는 아주 고급진 운동 컨트롤에 모터 컨트롤에 관여한다. 그리고 하위중추가 하는 것들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뇌졸중이 있어서 기능 장애가 생기고 운동 조절이 안 되는 거는 고위중추에 병이 생기면서 하위중추를 잘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위중추, 그리고 뭐 중간중추, 그리고 고위중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조절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급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게 수직 계층 이론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고위중추는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의적이고 좀 아주 멋스러운 세련된 움직임을 컨트롤해 준다. 그리고 하위중추는 자동적인 반사적 움직임. 다시 말해 하위중추가 조절해 주는 거는 가장 자동적인 것. 고위중추가 조절해 주는 거는
자동적이지 않고 세련된 움직임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이중추가 만들어내는 원시 반사 활동들은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반응들이고, 고위중추가 하는 역할들은 움직임을 굉장히 다양성 있게 수의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 이론의 근간이에요. 자, 하위중추는 그냥 말 그대로 반사.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시 반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미성숙한 반응이라고 그랬고, 고위중추가 컨트롤해 준 것일수록 기능적이고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시 반사는 갖고 태어나는 것들이지만 3개월쯤, 3에서 5개월쯤 되면 사라지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생기는 반사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생겨서 평생 가는 반사들, 이렇게 해서 고위중추랑 하위중추 역할이 다르다라고 보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또 제한점이 있어요. 자, 신기하게도 우리는 척수가 절단이 되면, 목 쪽에서 절단이 되면 사지마비가 되지요. 이 얘기는 팔다리를 잘 움직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잘, 그래서 고양이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고양이를 척수를 잘라서 사지마비를 시켜본 겁니다. 사지마비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고위중추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 조절이 차단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위중추에서의 반사적인 움직임만 나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목척수, 이제 사지마비된 고양이를 트레드밀, 워킹머신에다 딱 올려놓고 그걸 돌려버리니까 조금씩 떠듬떠듬 보행 움직임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사실은 깜짝 놀란 거죠. 여태까지는 마비가 됐기 때문에 움직임은 전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지마비된 다리 앞발, 뒷발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 이거 수직계층 이론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고위중추의 컨트롤이 이제 끊어진 상태에서는. 그래서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자, 수직계층 이론보다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조절해주는, 모터 컨트롤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고위중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척수에도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신경 회로망을 거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이거를 다른 말로 중추 패턴 발생기,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션에서 CPG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증명된 사실은 아니고 가능성만 타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신경 회로망이 척수에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회로망을 통해서 이게 또 움직임이 조절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은 사지마비 환자가 걷는 거는 사람한테는 아직까지 보여지는 거는 없습니다. 네 발로 기어가는 거랑 두 발로 걷는 거는 사실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훨씬 더 많은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이게 보여지는 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동물 실험적인 증거를 통해서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 이렇게 신경 회로망을 가지고 또 컨트롤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어떤 가능성을 또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치료의 양상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스파이널 코드, 척수 안쪽에 운동신경 세포들을 막 모이는 걸 보니까 힙 익스텐서, 엉덩이관절 편근, 이런 것들은 힙 플렉서, 굽힌근과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신경회로를 갖고 있고, 또한 무릎, 발목, 편과 굽힌근까지도 서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신경을 주고받거니 신경회로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촉진되고 억제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움직임이 조금씩 보여지는 게 아닌가 해서 CPG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직 계층 이론은 분명히 계층화되어 있어요. 하위중추, 뭐 중간중추, 고위중추 계층화되어 있는데, 운동 발달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태어나서부터 움직임이 일어나고 걷기까지
뭐 그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과정 동안 움직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발달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운동 발달이라고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는 고위중추가 이미 충분히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련되고 복잡한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당시는 원시 반사가 지배적, 그 얘기는 척수 수준의 움직임 조절이 주로 지배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직 계층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기능이 좋아지면서 뒤집기를 하고 그러면 신경계가 한층 더 개발이 된 거죠. 그리고 앉고 서고 하면서 고위중추가 개발이 됐을 때 인제 걷기 동작 같이 아주 복잡한 활동들이 가능한 것이다. 요렇게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태어나서 뒤집기를 했어요. 그리고 앉기를 하고 서기를 하고 걷기를 하고 요렇게 단계별로 간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렇게 단계별로 가지는 않습니다. 수직 계층 이론에 따르면 신경계 고위중추는 걷기, 뭐 하위중추는 거기 반사활동 요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러면 각각의 중추들이 개발되고 성숙이 되면서부터 음 반사 그 움직임이 끝나고 뒤집기를 해야 되고 뒤집기가 끝나고 앉기하고 앉기가 끝나고 서기하고 서기 끝나고 걷기하고 요렇게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아기들을 관찰해 보니까 음 앉기가 끝나기 전에 바로 서기로 들어가는 아기들도 있고 서기가 끝나기 전에 걷기 이렇게 모든 단계가 딱딱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첩이 되고 오버랩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수직 계층 이론이 말하는 그 가정들은 다 틀린 거죠. 왜? 운동 발달은 이러한 단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는 거 없이 바로 앉기에서 걷는 거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또는 뒤집기에서 앉기 잠깐만 하고 바로 서기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상당히 구분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반사 조절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하위 중추예요. 수위적인 조절,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 이것들은 분명히 고위 중추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 반사 조절은 기능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사실은 그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동작들 중에서 반사 동작과도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생활 중에서 반사 활동이랑 유사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위적인 조절과 반사 조절의 구분이 사실은 모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호하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 과제, 기능적인 과제, 어떤 과제,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 또는 환경적인 거에 따라서 사실은 반사작용의 양상도 약간 바뀔 수 있고요. 양상은 똑같아도 이제 크기가 좀 달라질 수 있고 수위적인 조절도 처음 보고 낯선 환경에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신경계적인 거 영향 말고도 이 운동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주로 이렇게 배제되고 했던 것들이 수직 계층 이론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자기 오른팔로 이렇게 썼어요.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글씨 쓸 때는 손목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손목을 고정해 놓고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뭐 왼팔로 쓴 경우도 있고 발가락으로 쓴 경우도 있고 입에 물고 쓴 것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글씨 쓰는 그 패턴이 좀 다르고 모양이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커다란 맥락으로 봤을 때 글자체가 비슷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육들을 사용해서 움직임을 했지만 다른 근육들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전체적인 운동 패턴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수직 계층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운동 프로그램 이론입니다. 아까 다친 고리 체계에서는 몸 감각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움직임을 조절했던 거고, 그리고 열린 고리는 이미 우리가 학습되고 이미 숙련된 동작에서는 피드백은 필요가 없고요. 그냥 선행적으로
운동 순서를 준비시켜서 아무 생각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운동 초기 새로운 운동을 배울 때는 다친 고리 체계를 통해서 배우지만 그때는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 운동이 학습이 되고 숙련된 상태에서는 피드백이 없이도 운동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련의 운동 프로그램들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운동 프로그램 이론입니다. 여기에도 뭐 적절한 증거도 있고 또 제한점들도 있는 거예요. 이미 신경계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움직임들은 그냥 바로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사지마비 고양이에서처럼 마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트레드밀 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척수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우리가 어 컴퓨터 타자를 처음에 배울 때는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독수리 타법으로 쳐야 되지만 정말로 잘 치는 사람들은 자판을 안 보고도 얘기를 하면서 막 칠 수 있지요. 예, 그런 것들은 감각 피드백이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움직임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반면에 이렇게 미리매김 체계, 열린 그 루프 체계에서는 프로그램화된 것들은 생각 없이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움직임 양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 패턴 발생기와 같은 것들을 운동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거다. 그렇지만 또 이거에 대한 제한점들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초기에 새로운 움직임을 배우고 정밀한 컨트롤을 위해서는 감각 대먹임은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고요. 또 우리가 움직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움직임이 프로그램화되어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이 어디인가에 다 저장되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움직임들도 환경적인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그 움직임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생체역학적 뭐 내가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관절이 굳어 있거나 근육이 살짝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약간 어눌하게 어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거를 많이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제한점으로 인정되고 있지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또 시스템 이론입니다. 시스템은 말 그대로 운동 조절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더라. 근육의 힘을 협조적으로 조절해 주는 시스템도 있을 거고, 환경 시스템도 하나 들어가는 거고, 또 움직임을 또 비교해 주는 비교 시스템, 또 운동 명령을 내려주는 명령 시스템, 근육뼈대 또는 감각 운동 조절 뭐 등등 굉장히 많고 다양한 시스템들이 여기에 운동 조절의 결부가 되어 있다. 그래서 뭐 고의 수준이나 하위 수준 이거는 없습니다. 아까 수직 계층 이론은 수직적으로 본 거고 이거는 수평적으로 본 거예요. 여러 시스템들이 고루고루 운동 조절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병이 생겨서 뇌졸중이 생겨서 운동 손상이 움직임이 잘 안 돼요. 결함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은 그중에 어떤 시스템 중에 한두 개가 망가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운동 결함이 생기면 시스템 손상으로 해서 결함이 생기면 이 결함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전략을 또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어 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 시스템이 손상이 되면 나머지 시스템을 통해서 기능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시스템들이 최선적으로 시도를 한다. 이게 보상 전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제한점이 있어요. 제한점이 있습니다. 제한점 중에 하나는 그 시스템에 대한 거가 좀 추상적이에요. 시스템을 각각에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정의를 내리는 거가 좀 모호해요. 이거는 이런 시스템이야. 저거는 저런 시스템이야. 이렇게 약간은 모호하고, 그리고 운동 조절이 잘 안 돼요. 움직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부족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요거를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균형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일자로 막대기처럼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항상 이렇게 조금씩 움직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발목에 있는 근육들이 몸을 조금씩 움직여 가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게. 이게 안정성 한계라고 하는 거는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 범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해서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범위를 안정성 한계라고 하고, 또 가만히 서 있는데 누가 툭 쳤어요. 치게 되면 몸이 휘청하면서 발목이 아니라 힙 조인트 쪽을 움직여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안정성 한계가 항아리 모양으로 보여지는데, 요런 시스템에 기여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또 발목 같은 데는 발목에 있는 근육을 조절하는 시스템, 전체적인 감각계 감각을 감지해 주는 시스템, 또 시각을 통해서 환경 내에서 내 위치를 알아주는 시스템 등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기에 결부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 판때기에 서 있었어요. 판때기를 살짝 딱 조금만 이렇게 당겼어요. 당기면 팔을 당겼기 때문에 몸을 앞쪽으로 휘청하겠죠. 세게 당긴 게 아니라서 조금만 휘청하게 되면 발목 쪽에 있는 거를 딱 힘을 줍니다. 발목 쪽에 있는 근육으로 힘줘서 몸을 뒤로 끌어당겨야 되겠죠. 발목, 무릎 뒤쪽, 또 힙 조인트, 몸통 뒤쪽, 이렇게 차례대로 힘을 주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거. 자, 발목 쪽을 주로 사용해서 균형을 잡았다 해서 이거를 발목 전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이 판때기를 조금만 당긴 게 아니라 확 많이 당겼어요. 비교적 세게 당겼어요. 똑같이 앞쪽으로 휘청하겠죠? 차이점은 조금만 당길 때랑 많이 당길 때의 차이점은 신체가 막 움직이는 그 동요되는 그런 범위가 더 크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신체 동요 범위가 더 크게 되면 그때는 발목만 가지고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힙 조인트를 딱 힘을 줘서 힙에 대한 힘을 주고 무릎, 발목 요렇게 힘주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힙 조인트를 힘줘서 균형을 잡는 전략을 우리는 엉덩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균형이 틀어졌으니까 발목에 힘줘야지. 신체 동요가 크니까 힙 조인트에다 힘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조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발목 전략 같은 경우는 발목에서 근육이 띡 늘어났기 때문에 근육 쪽에 있는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써서 그런 감각을 써서 균형을 잡는 거고요. 힙 전략 같은 경우는 안뜰 감각, 우리 귀 안에 있는 균형 감각, 이게 크게 흔들렸어요. 그 힙 전략은 균형 감각을 사용해서 선행적으로 조절해서 균형을 잡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스템 이론과 같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선행적인 자세 조절, 선행적이라고 하는 말들은 우리가 움직이려고 할 때, 팔을 앞으로 쭉 뻗으려고 할 때, 팔을 뻗는 거는 수의적, 우리 의지대로 컨트롤하고 있는 거잖아요. 팔을 뻗기 전에 먼저 몸통의 자세를 조절하는 힘이 들어갑니다. 이게 선행적으로 손 뻗기 전에 미리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행적인 자세 조절이 우리 팔다리 움직임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잡을 때 중요한 감각을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합니다. 시각과 몸 감각. 여기서 몸 감각은 고유 감각, 프로프리오셉션이에요. 그리고 평형 감각, 안뜰 감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잘 못 잡는 분들이 있으면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상당히 좋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가만히 서 있기가 쉬워요. 근데 요렇게 눈을 가리게 되면 시각적인 거를 차단하게 되면 몸이 흔들림이 더 많이 커집니다. 시각적인 느낌이 사라졌기 때문에. 또는 눈을
뜬다라고 하더라도 요렇게 요렇게 상자를 뒤집어 써요. 이 상자는 그냥 상자가 아니라 안쪽이 똑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상자예요.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되면 원래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보이면서 전체 환경 내에서 나의 위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눈을 뜨고 있어도 다 똑같은 색깔로만 보이는 상자를 쓰고 있으면 시각적인 혼동이 생길 수 있죠. 시각은 분명히 눈을 뜨고 있지만 전체 환경 내에서 내 위치를 시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안뜰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안뜰 감각이. 자, 그리고 평평한 바닥에 서 있을 때랑 꿀렁꿀렁한 스펀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균형의 위협이 되죠. 그래서 발목 쪽이 프로프로셉션, 고유 감각이 훨씬 더 많이 작동이 돼야 될 겁니다. 이런 식의 그 검사를 가지고 시각의 문제인지 고유 감각의 문제인지 평형 감각의 문제인지를 이제 판단해서 균형적인 거를 진단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반사 이론, 수직 계층 이론, 시스템 이론을 이렇게 이것들이 추구하는 바와 제한점에 대한 거를 설명합니다. 반사 이론에서 중요한 거는 감각 입력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반사 이론은 또 제한점 중에 하나는 사지마비가 된 동물 실험에서 보행 움직임이 떠듬떠듬 나타난 걸 봐서는 감각 입력이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겠다 싶은 거고, 열린 회로 조절처럼 미리 먹임 조절에 대한 거는 반사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수직 계층 이론의 핵심은 고위 중추가 있고 하위 중추가 있고, 하위 중추는 반사 활동, 고위 중추는 세련되고 수위적인 움직임 또는 하위 중추를 조절해 주는 거, 요렇게 보는 건데, 사실은 그 수위 운동과 반사 활동의 사이에는 구별이 명확하지가 않고요. 또 마찬가지로 사지마비 고양이에서 보여지는 활동들도 고위 중추의 그 조절이 끊어진 상태에서 또 동작이 일어난 거 봐서는 수직계층 이론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싶은 거고요. 시스템 이론은 여러 시스템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운동 조절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뭐 선행적인 조절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렇지만 제한점은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거를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직까지는 또 다른 그 전략을 설명하기에 정의 안 되고 시스템들의 문제를 그 결정하는 거야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세 이론에 대한 것들이 가설과 제한점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론들을 바탕으로 재활 모형들이 개발이 됐어요. 재활 모형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재활 모형들이 개발이 되고 또 치료 테크닉도 같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재활 모형, 재활 모델들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될까? 좋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개발할 수는 없고 이론에 근거해서 그 이론적인 근거를 백그라운드로 삼아서, 배경으로 삼아서 개발이 된 겁니다. 우리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치료 방법들, 신경계 치료에서 많이 쓰는 방법들 중에 신경 발달 치료, 뉴로 디벨로프먼털 트리트먼트, NDT라고 하고, 또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프로프리오셉티브 뉴로머스큘러 파실리테이션 PNF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근육 재교육 모형, 말 그대로 마비된 근육을 다시 훈련시킨다라는 뜻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그때쯤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소아마비가 유행병이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척수에 침투를 해서 팔다리를 마비시키는 병입니다. 그때는 원인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 방법도 없었고 또 후유증은 많이 생겨서 마비 환자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요때는 그래서 마비된 것들에 대한 치료를 마비 근육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치료를 한 거고,
2차적인 합병증 또는 좋지 않은 보상 운동 패턴들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치료 목표였습니다. 단점은 근육 자체를 강화시키고 재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중추신경계의 마비 환자분들, 특히 편마비, 내성마비, 파킨슨병 환자분들한테 쓰기는 어려운 모형입니다. 신경 촉진 모형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사 이론 그리고 수직 계층 이론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직 계층 이론은 중요한 게 고위 수준 그리고 하위 수준의 그 중추들이 있어서 고위 수준 신경계가 병이 생기면 뇌졸중이 생기면 고위 중추가 망가졌기 때문에 수위적인 조절이 부족해지는 거고 하위 중추의 원시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반사적인 움직임들이 나오는 거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신경촉진 모형에서는 하위 중추의 비정상적인 반사 활동들이 굉장히 기능을 안 좋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봤던 거지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억제해야 된다. 왜? 이거는 하위 중추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반대로 고위 중추에서 하고 있는 운동 조절은 촉진시켜야 된다. 이렇게 근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경 촉진 모형에서의 1차적인 목적은 정상적인 움직임을 촉진. 왜? 이거는 고위 중추가 하는 역할이니까 그렇고, 반대로 정상적이지 못한 근육 긴장도 팔다리 뻗치는 거 또는 원시 반사들은 억제. 왜? 이거는 하위 중추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환자분들이 직접 움직이고 혼자서 움직이면 당연히 하위 중추의 움직임이 촉진돼서 기능이 더 나빠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 중추의 움직임 조절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가 기술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치료사의 핸들링과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비정상적인 하위 중추가 발현시키는 움직임 패턴들을 학습하지 못하도록 치료사가 해주는 겁니다. 왜? 환자분께서 직접 움직이면 이런 식의 좋지 않은 움직임 패턴들이 학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치료사에 의해서 기능적인 활동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걷는 거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너무 일찍 해버리면 하위 중추가 조절해주는 좋지 않은 움직임 패턴들이 학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한점은 사실은 그 치료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환자분께서 직접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동기가 부여되고 치료효과가 올라가는 거지요. 근데 이거는 신경 촉진 모형에서는 철저하게 막았어요. 왜? 환자분이 직접 움직이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막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치료는 치료사가 해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치료사가 해주는 치료를 환자분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환자분들은 치료에서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왜? 비정상적인 하위 중추의 운동 조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위 중추의 조절은 치료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 자, 그런데 기본적인 전제가 다 깨져서요. 사실은 비정상적인 근육 긴장도를 이거는 하위 중추라고 그랬죠. 하위 중추가 하는 역할인데 이게 기능을 망가뜨린 거라고 봤는데 이거를 없앴어요.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을 기능을 좋게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거를 뭐 하위 중추의 움직임 조절이라고 말했던 근육 긴장도 원시 반사를 억제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움직임이 나오던가 아니면 기능적인 활동이 더 좋아지던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지금 모든 연구들이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큰 제한점 중에 한 개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과제지향 모형입니다. 과제지향 모형은 다른 말로 그냥
기능 훈련이에요. 기능 훈련. 환자분께서 원하는 동작들, '나는 이거는 꼭 하고 싶어.'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동작들을 목표 지향적으로 기능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기능 훈련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능 훈련, 기능적인 움직임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치료사가 만들어 주는 거지만 직접 참여하는 거는 환자분인 거죠. 여기서는 환자분은 수동적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겁니다. 내가 직접 해야지만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 기능적인 행동들을 반복해서 연습을 시켜줘야 된다. 또 다른 거는 환경적인 영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치료실에서는 잘 걸어요. 잘 걷는데 밖에만 나가면 못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료실에서 한번 걸어보고 계단도 한번 걸어보고 밖에도 한번 걸어보고 내리막길 경사로도 한번 걸어보고 등등 이렇게 같은 걷기도 환경적인 거를 고려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이고 좋은 보상 전략을 개발해 주는 거. 이거 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을 시켜야 돼요. 특정 과제, 움직임 과제를 딱 정해 놓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연습시킨다. 기능 훈련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학습에 중요한 중점을 두른 거예요. 학습 그러면 한 번, 두 번 만에 내가 잘하게 되는 거 아니죠. 여러 번 할수록 잘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모형들이 있습니다. 근육 재교육 모형, 신경 촉진 모형, 과제 지향 모형이 있는데 근육 재교육 모형은 개별적인 근육 작용을 강화시키는 거고 그렇지만 신경 가역성, 뇌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 신경 촉진 모형은 정상적인 움직임 경험을 촉진, 비정상적인 거를 억제입니다. 그렇지만 제한점 중에 하나는 환자분은 수동적인 거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그런 동작들을 시킨다고 해서 기능적인 활동을 잘하지는 않더라 이거죠. 치료사가 열심히 치료했는데 그러면 기능적으로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식의 전이 효과는 없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과제 지향 훈련은 기능 훈련이라고도 했고 다양한 환경에서 과제 목표를 기능적인 목표를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상 전략을 결정을 해서 이거를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딱히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예, 치료사 역량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운동 조절 개념, 재활 모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운동 조절 전략에 대한 걸 알고 있어야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반드시 필요해요. 이 과제,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사가 생각해 그런 행동이 아니라 환자분들께서 정말 의미 있어 하는 행동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환경적인 것, 아까 환경에 따라서 운동 조절 전략이 약간은 수정될 수 있다라고 했고 어떻게 움직임을 잘 보상할 건지 또는 예측적인 조절, 중추신경계가 어떻게 설정이 돼서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또는 근육뼈덕의 구속이라고 하는 근육이 짧아질 수도 있고 관절이 굳거나 뼈가 잘 안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운동 조절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이 짧게 되면 관절을 충분히 못 움직이면 당연히 움직임은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육을 길게 만들어주고 관절이 잘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분명히 넣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행동 목표에 대한 거 분명히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치료사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목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운동 전략에 대한 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기능을 하기 위해서 보상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근육뼈대개의 문제, 근육뼈대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화롭지 못한지를
우리가 또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환경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걷는 것도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걷는다고 하더라도 가방을 메고 걸을 수도 있는 거죠. 뭐 비가 오는 날은 우산 쓰고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의 이중 과제 환경도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중추 세팅, 중추 조절은 이미 중추신경계가 미리 선행적으로 예측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활성화됩니다. 학습되고 이미 잘하고 있는 동작들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예측적인 조절이 가능하더라 이거지요. 또 우리가 균형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 균형적이지 않으면 다른 동작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균형에 대한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시 말해서 반사 모형이라든가 아니면 신경 촉진 모형 그런 데 보는 거는 뭐 균형 보호 반응 이거는 고위중추, 이거는 하위중추의 조절이라고 봤잖아요. 이렇게 균형 보호 반응의 고위중추의 조절들이 하위중추의 조절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과제 지향 모형에서의 균형으로 보는 거는 균형에 고려되고 있는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 그러면 균형이 안 좋은 거는 이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어느 측면이 안 좋은 거다.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고 있는 거지요. 자, 근육 긴장도. 이거 근육 긴장도를 다른 말로 머슬 톤이라고도 하고 스파스티시티, 강직, 경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추신경계가 손상을 입게 되면 근육 긴장도가 과도하게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그냥 신경촉진 접근법에서는 스파스티시티라고 하는 거는 하위중추의 컨트롤에 해당되는 거예요. 반사활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자꾸 올라가는 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지요. 신경촉진 접근법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긴장도가 과도해지는 거는 고위중추의 억제 부족으로 생기는 거다. 그래서 근육 긴장도가 높아지는 거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항상 감소시키는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근육 긴장도를 감소시킨다라고 해서 기능이 좋아지는 거는 또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신경 촉진 접근법을 따르는 거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과제 지향 접근법의 견해에서는 긴장도가 높아진 거는 여러 시스템 중에 하나가 손상이 되면서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손상된 시스템에 대한 거를 보완하려고 하는 보완하려고 그 노력들이 필요한 거지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실은 그 근육 긴장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중점이었어요. 지금에 와서 그게 아닌 걸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근육 긴장도는 말 그대로 고위중추가 하위중추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긴장도를 자꾸 높이는 건 좋지 않겠다라고 보는 거고, 과제장 모형에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라는 거죠.